저녁 무렵 지현은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약냄새.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의사들 말에 따르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통증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만이 간간히 고요를 깼다. 그녀는 혼자였다. 방문객은 없었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다. 아들 민수는 언제나 바빴다. 그녀는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몸을 옆으로 돌렸다. 생각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기억, 그녀의 전부였던,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민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 도시는 밤의 품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병실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지현은 잠이 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힘겹게 팔을 들어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안녕. 민수의 목소리는 급하고 차가웠다. 안녕 민수야. 그녀는 기운을 내어 밝게 답했다. 있잖아, 나 내일 결혼해.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망치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인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다. 축하한다 민수야. 간신히 말을 뱉었다. 정말 기쁘구나. 응, 고마워.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 집이랑 차는 내가 팔았어. 이제 엄마 거 아니야. 목이 탔다. 지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수가 그녀의 집과 차를, 남편과 함께 지켜온 소중한 것들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했니?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어차피 필요 없잖아. 수진이한테는 최고만 줘야 해. 엄마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잖아. 몸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배신. 그것은 다름 아닌 배신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아들이 그녀를 저버린 것이다. 살 집도 생계수단도 없는 그녀를. 지현은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충격에 온몸이 마비된 듯 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모든 감정이 얽히고 설켜 뒤엉켰다.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다름 아닌 결심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민수는 중요한 걸 하나 잊고 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 하나.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일었다. 그래,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너 뭔가 하나 잊었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집이랑 차는 엄마 거 아니야.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병실에 누워 무기력한 채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다. 그 시각 민수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웨딩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 흥분된 얼굴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계획대로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다. 집과 차는 이미 팔았고 계좌엔 큰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수진과의 결혼도 눈앞에 있었다. 수진의 부모도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의 재정 능력을 보곤 마지못해 수락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미래를 그렸다. 호화로운 삶, 여행, 외제차.
어머니와의 대화도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축하까지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 하지만 너 뭔가 하나 잊었구나. 무슨 뜻이었을까? 그는 모든 서류를 다시 떠올렸다. 위조된 위임장, 속여넘긴 공증인, 묻지 않고 돈을 준 구매자. 놓친 게 있나? 불안이 서서히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노파의 푸념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너 뭔가 잊었구나. 지연은 휴대폰을 들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 노무사를 불렀다. 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가 신뢰하던 사람으로 진중하고 정직한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어머, 안녕하세요. 병원에 계시다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덕분에요. 몸은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의 매매 위임장을 민수에게 발급해 주신 적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현은 숨을 죽였다. 아니요, 지현 씨. 전 그런 위임장을 발급한 적도 없고 발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서류를 다루면 항상 기록이 남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현은 눈을 감았다. 바로 그거였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민수가 위임장을 위조했던 것이다. 중대한 범죄.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고맙습니다. 곧 퇴원 예정인데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자신의 집,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싸울 것이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김 노무사는 얇은 태안경을 벗고 손수건 모서리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의 사무실엔 오래된 나무와 고급 담배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고 지현은 이 냄새를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로 느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향기는 아무 위안도 주지 못했다. 마음속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김 노무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현 씨, 확인해보니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집과 차량 모두 당신 명의입니다. 아무런 소유권 이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현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진 셈이었다. 그럼 민수가 그걸 팔 수는 없었던 거네요. 김 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본인의 직접 동의와 공증이 없다면 어떤 매매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남편분과 함께 민수에게 상속 조건을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잖아요. 그 조건들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겁니다. 지현의 기억 속에 유언장을 작성하던 날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들었던 문서였다. 당시에는 단순한 예방책이라 여겼고 언젠가 이 서류를 민수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 위임장은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민수는 그걸 들먹이며 모든 걸 처리했다고 말했었다. 김 노무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당신이 수술 전에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 위임장 서류 양식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증하고 활성화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기록상에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위임장은 없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연 씨, 제 경험상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당신의 서명과 제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내 서명을, 내 인장을, 내 아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대화의 조각들, 민수의 말과 행동, 수상한 지출, 그리고 결혼 준비에 들뜬 표정. 그녀는 그것을 그저 사랑에 빠진 청춘의 열정이라 여겼고 부모로서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했고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김 노무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서 위조는 형사사건입니다. 시간 끌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이제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김 노무사는 컴퓨터를 켜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교통관리공단과 등기소에 연락해서 불법 거래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 중단 요청과 함께 조사 요청을 넣고 공식 문서와 권리증 사본도 첨부하셔야 해요.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다. 민수를 막기 위해, 아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해야만 했다. 긴 통화가 시작됐다. 교통관리공단에서는 여러 차례 상황 설명을 요청했고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깊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곧바로 등기소에 연락을 이어갔다. 거기선 더 복잡했다. 수많은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전송해야 했고 서면 진술서도 직접 작성해야 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하나하나 해냈다. 민수의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전화를 마치고 난 후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몸은 축 늘어졌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 노무사는 그런 그녀를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직접 우려놓은 좋은 약초차가 있어요.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무언가가 지금처럼 필요한 순간은 없었다. 차를 따르는 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다시 민수의 전화를 떠올렸다. 엄마, 집이랑 차는 내가 팔았어. 그 말, 그 목소리, 자신감 넘치고 뻔뻔했던 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어머니를 거래 대상으로 본 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김 노무사는 조용히 컵을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지현 씨,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신은 강한 분이에요. 저는 당신이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현은 그 따뜻한 말에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김 변호사님. 정말 위로가 돼요.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따뜻함이 속으로 스며들며 가슴속의 서늘한 구석을 조금씩 데웠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줬고 절대 부족함 없이 키웠어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김 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식들은 때때로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부모가 무조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현은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해요.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김 노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요, 지현 씨. 제 생각엔 이 일 수진 양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현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아이한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김 노무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지금 당신 아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인생을 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현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수진. 물론 그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도 한낱 환상에 속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일지 모른다. 맞아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필요하실 땐 주저하지 마세요. 김 노무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지현은 사무실 문을 나섰다. 문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 삶,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그 시각 민수는 고급 레스토랑의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들뜬 표정으로 웨딩 메뉴를 고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려왔던 성공한 삶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에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계획은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집과 자동차는 이미 팔렸으며 그 대금도 곧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었다. 수진과의 결혼식도 바로 내일로 다가왔고 수진의 부모도 처음엔 꺼리는 눈치였지만 그가 보여준 재력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 그는 마치 인생의 승리자가 된 듯했다. 모든 것이 자신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와인잔을 들고는 수진과의 달콤한 미래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던 것이다.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래, 하지만 너 뭔가 하나 잊었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바늘처럼 그의 뒷목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뷔페 메뉴 고르고 있어. 결혼식 준비하느라 좀 정신없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지연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민수야,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너 뭔가 하나 잊은 것 같구나. 민수는 순간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말이야 엄마?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말했다. 넌 잊었지. 내가 네 엄마라는 걸. 그리고 내가 언제나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거라는 걸. 민수의 등골을 따라 싸늘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이해 못하겠어. 그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지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민수야. 아주 곧. 그 순간부터 민수의 마음속에 억누르려 했던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승리감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의 날이었다. 수진이라는 완벽한 여자와 결혼하고 부유한 인맥에 들어서며 과거의 궁핍과 상처를 모두 지워버리는 날.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말끔한 턱시도를 고쳐 입고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그는 혼잣말로 중얼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수진은 이미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신부 같았다. 민수는 그녀를 보며 숨이 막힐 정도의 감탄을 느꼈다. 정말 아름다워. 그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러나 수진의 대답은 의외로 차가웠다. 고마워. 이제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엔 기대감보다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결혼식 전 긴장감 정도로 여겼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민수는 계속해서 결혼 후의 꿈과 계획을 떠들어댔다. 세계 여행, 신혼집 인테리어, 차기 사업 아이디어. 하지만 수진은 거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드디어 혼인신고소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수진의 부모, 친구들, 몇몇 친척들이 반갑게 웃으며 이들을 맞았다. 민수는 자신이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때 민수의 등 뒤로 다가온 한 남성이 그를 불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다. 민수 씨 맞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이건 소환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다.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 대상자로 출석 요청.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그의 발 아래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무슨 착오가 있겠죠. 그는 당황하여 말했지만 경찰의 눈빛은 변함없었다. 그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십시오. 민수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의 부모는 얼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민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민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입 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정말이야. 그러나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다. 그럴 리 없어. 엄마를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민수에게 등을 돌렸다. 수진의 부모도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들의 눈빛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남성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집 구매자였다. 붉어진 얼굴로 분노에 찬 눈빛을 한 그는 소리쳤다. 내 돈은 어디 있냐? 너 나한테 집 준다며 내 전 재산을 줬어. 이 사기꾼 자식아.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다 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곧. 하지만 구매자는 소리쳤다. 너 반드시 감옥 가게 만들 거야. 법정에서 다 끝내주지. 그는 민수를 노려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경찰은 민수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입구 쪽으로 데려갔다. 민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그는 모욕감에 숨이 막혔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민수는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고 눈빛엔 점점 공포가 떠올랐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냉정하게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지현 씨의 공식 진술서입니다. 이건 김 노무사의 증언. 그리고 이건 위조된 위임장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예요. 민수 씨, 당신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그 서류 하나하나가 마치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민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신고, 공증인의 증언, 구매자의 피해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조된 문서의 분석 결과까지. 이젠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면회를 신청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냉정하고 단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네가 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나 널 믿었는데. 민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말했다.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래? 거짓과 위선으로 만든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넌 내 부모도 나도 네 엄마까지 다 속였어.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어. 끝이야. 민수.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짧고 냉정한 한마디. 끝.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민수는 철창 안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의 탐욕과 허영심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사랑도, 돈도, 자유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뢰와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보다도 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과거가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흘러갔다. 어린 시절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 겨울밤에 끓여주던 생강차, 아플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 수치심, 후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다. 변명도 없고 정당화도 안 되는 범죄였다는 것을. 한편 지현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계단, 낡은 복도,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으로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오래된 나무 가구에 배인 비누 냄새,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미약한 계피향, 그리고 주말마다 구웠던 사과파이의 기억. 그녀는 천천히 집 안을 돌며 벽을, 식탁을, 거실의 책장을 손끝으로 쓸었다. 눈에 익은 가구와 사진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아기였던 민수가 커다란 눈으로 웃고 있는 액자. 그 사진 앞에 멈춰 선 지현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침실로 들어가자 무거운 커튼이 햇살을 막고 있었다. 탁자 위엔 병원 가기 전 읽던 책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시간은 마치 정지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며칠 전만 해도 무력감에 휩싸여 있던 그녀는 이제는 단단해져 있었다. 부당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지만 굳센 자존심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서류 정리와 권리 회복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김 노무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노련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주었다. 재산권 회복 신청, 법적 조치, 공문서 제출까지. 그녀는 일일이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이 담긴 등기증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정식 통보가 도착했다. 사기 거래는 무효로 판결되었고 그녀의 부동산과 차량은 완전히 지현의 소유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고였다.
정희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미안해. 짧고 담담한 한 줄. 지현은 그 문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없이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용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너무나 깊은 상처였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지현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머님께 상처드려 죄송합니다. 민수는 어머님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현은 몇 번이고 그 문장을 읽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수진 역시 피해자였고 배신당한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와중에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건넸다.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작성했다. 수진 씨, 진심 어린 말씀 고마워요. 당신의 진실된 마음이 전해졌어요. 부디 당신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날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지현은 조용히 베란다로 나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황혼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손에는 갓 우린 레몬차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엔 자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확신과 따스한 희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가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있었다. 버림받고 속이고 배신당했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여인이었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존재로서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넌 잘 해냈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다. 그 미소는 주름진 얼굴을 밝혔고 어둠 속에서도 눈부신 빛처럼 빛났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증거였고 무엇보다도 지현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앞으로 걸어갈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만났다. 그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했어, 지연아. 정말 잘했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그녀는 그 품속에서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흘려보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상쾌한 숨결과 함께 눈을 떴다. 마치 어제의 모든 고통이 한낱 먼지처럼 사라진 듯 가볍고도 맑은 기분이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작은 참새들이 난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걸어 나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날 지현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울고 웃었던,
지금은 서로의 삶에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통화는 따뜻하고 반가운 인사로 시작되어 금세 웃음이 가득한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들은 다음 주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지현은 전화를 끊으며 마음 한 구석이 포근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로 했다.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연극의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했고 밤이 되자 혼자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의 조명, 배우들의 열정, 배경음악,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워주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조용한 밤거리를 산책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 고통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은 상처로 가득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지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고요했고 가슴은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민수에 대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그림자에 갇힌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부터의 삶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존중받는 존재로서 앞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며칠 후 지현은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전의 작은 카페를 찾아갔다.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 장소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유리창 너머로 활기찬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생생한 일상 속에 자신도 이제는 다시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와의 재회는 따뜻했고 반가웠으며 대화는 마치 어제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둘은 지난 시간에 대해, 잃어버렸던 기쁨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채워야 할 새로운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 하루는 지현에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소중한 날이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전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낡은 표지와 약간 바랜 종이들이 손끝에 느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민수가 첫 걸음을 뗀 날의 영상처럼 생생한 사진, 가족 여행에서의 해맑은 웃음. 그 모든 기억은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 지나갔어. 그리고 나는 남았어.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고 웃음을 되찾기까지.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었다. 지현은 이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이 아닌 강인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 흰 머리카락.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품격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소중했고
지금껏 무심히 지나쳤던 삶의 사소한 순간들이 감사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킬 때, 나의 존엄을 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민수는 그 후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었고 대신 깊은 후회와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위한 용서를 마쳤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에게 보낼 말도 없었다. 말이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다만 언젠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책임이 아닌 오직 그의 몫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지연의 삶은 점차 고요하고도 풍성한 리듬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끔 친구들과 전시회를 가거나 혼자 극장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작은 반찬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존감과 삶의 품위가 깃들어 있었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였다. 저녁이면 그녀는 늘 그랬듯 베란다에 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남편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현아, 네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 정말 잘 지내렴.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맑고 고요한 미소였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아가리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을 당당하게, 조용하지만 꿋꿋하게